깊은 심심함. 깊은 심심함이란 던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멀티태스킹. 왜 깊은 심심함이 필요한 것인가? 깊은 심심함은 도대체 뭔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 짧어 좀. 자, 야생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법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야. 야생에서. 우리는 야생인가 그러면?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은 걸 해야 되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이제 긍정성의 과잉 때문에 자극, 정보, 충동의 과잉 때문에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은 물론 상식인이 되고 지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두루 갖춘 좀 지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야 평생 70년 살면서 솔직히 7, 80년 살면서 내가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요즘 애들 보면은 막 태권도 가고 피아노 가고 막 불쌍해 솔직히. 근데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자기 아들 나고자 되는 것 같다라는 거야. 자녀 좀 불쌍해. 그런 거 보면서 그 애들이 도대체 무슨 창조적인 능력이 생길까. 저런 정신없는 생활 습관 속에서 애가 무슨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할 거 없으니까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 나는 많이 그랬거든 어렸을 때. 그림도 그리고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데 요즘 애들은 다 똑같아. 다 태권도, 피아노, 다 속셈학원,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놀 줄을 몰라. 애들이 놀 줄을 몰라. 대학 가도 술 먹고 끝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상이. 근데 참 이게 형님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회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핸드폰 갖다가만 해도 한 5년 전에 그냥 잘 쓰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바꾸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야. 우리도 이런 걸 하면서도. 그 백금산 목사님이 이제 있어.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예수가족교회.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굉장히 개혁주의고 부흥가 개혁사 알지? 네. 거기 대표거든. 목사님이고 또 목회하시는 분인데도 자기 교회를 보면서 자기 교회도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자기 교회의 건물 배치라든가 조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 어쨌든 거스를 수 없어. 대세는 거스를 수는 없는데 그 안에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진짜로.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근데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걸으면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거나 원하는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게 실시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편리함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자극, 정보, 편리함이 과잉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의존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퇴화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멀티태스킹은 그런 약육강식에 있는 동물들이 하는 행동, 동물들이 하는 행동인데 그치.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은 삶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거를 무기 삼아서. 그게 비극이라는 것 같아. 참 보면 31쪽에도 보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해도 돼 진짜. 바로바로 치고 들어와서 얘기해. 난상 토론이. 말꼬리 잘라먹어도 상관없어.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중간에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밑에서 한 4-5번, 6-7번째 보면 넓지만 평면적인 주의 구조를 생산한다는 거지. 최근 사회의 발전과 주의 구조 변화는 인간의 주로 주요한 것을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들이 키워든 것 같아. 근데 난 여기서 그 집단 따돌림 얘기를 했잖아요. 직장 내 집단 따돌림. 어디쯤에? 그 형님 얘기했던 거 밑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좋은 예였나 싶어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그 부분. 집단 따돌림이 여기 왜 들어왔나 싶었어요. 좀.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야생에서는 약한 자들,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는 약한 동물들 따돌림 당하는 거 난 동물의학에서 많이 봤거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는 거야. 맞아. 첫 뒤처진 사람들은 그치. 낙오자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이나 그런 소신 증후군에 저는 영향 같다고도, 그러니까 글로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는 전체 맥락이 솔직히 이해는 안 됐고 그냥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자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회에서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파괴적인 사회니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도. 그럼 그런 사람은 자살로 나아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자기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봐. 그게 현대사회의 병인데 이 사람이 그거는 무시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 책의 구조 자체가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진단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의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긴 하지만 개인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잖아. 특히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심해졌으니까 나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과잉된 자유에 의해서 눌려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 그거를 언급 안 하는 게 조금 뭐 책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사회를 설명할 때는 그 부분도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돌림 문제 같은 거. 오케이. 좀 심심할 필요가 있어 사회가, 그지? 그럼요. 이 사회가 좀 심심한 걸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맞아, 그지?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심심할 때 뭔가 창조적인 일이 생기더라고. 심심해서 할 거 없을 때 계속 기타 붙잡고 쳤던 거야. 진짜로. 맞아요. 교회 가면은 그냥 기타만 붙잡고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실력이 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데 요즘은 참 할 애들도 게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정신은 다 딴 데 팔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 받기도 쉽지가 않아 교회가. 그지? 저는 그 형님 말에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이 현대 예배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예배 1시간 동안 구성되어 있는 예배 그 뭐라 그럴까 그 구조가 사람을 심심할 새가 없게 만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부끄러워. 내가 요즘 교회를 그러니까 잘 나간 게 아니라 제대로 한 교회를 정해놓고 이게 변화된 걸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단순히 대학 예배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딱 20분씩 끊어가지고 설교 20분, 뭐 찬양 20분, 뭐 20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한 지루하진 않게끔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뭔가 영감에 차고 떠올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체득이 되고 좀 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심심함이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었고 예배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동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여백이 사라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점 하나 찍어도 그 여백이 남는 그걸 생각을 해서 찍으면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 하루에 대한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압박이 시작돼서 잠들기 전까지 바쁘게 있다가 잠드는. 잠도 못 자잖아요. 잠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사회. 그 안에서 무슨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고 진짜 우울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한 거고. 애들 우리 때까지는 그래 좀 나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애들은 참 불쌍해. 낭만이 없어. 좀 나가가지고 막 눈싸움도 하고 막 걸어트려 넘어뜨리고 막 해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실내 이제 스포츠장
민호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보면 애들 되게 많기는. 부모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운동도 시켜야 되고. 좀 이 시대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 부모들이. 그러니까 놀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로 다 몰아넣는 거야 또. 근데 진짜로 아까 민기 형님도 그 말했듯이 심심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타를 하게 됐고 그것 맞아.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고 심심해서 쉬는 겸 이렇게 하는 게 창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기회조차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심심하다고 해서 모든 창조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기회가 되거든 심심함 속에서. 근데 그 기회가 다 차단돼 버렸어. 그 제일 크게 느끼는 게 군대 갔을 때 할 음.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책 많이 읽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책 많이 읽고 맞아. 편지 쓰고 특히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장기를 두는데 그게 재밌는 거야. 진짜 장기. 거들떠도 안 보는 장기인데 맞아. 이판 구하려고 막 가가지고 달라고 한 10분 동안 앉아있다 뺏어오고 막 맞아. 그 약간 그런 것 같아. 막 군대 갔을 때 그러잖아. 그 오목 같은 걸 못 하니까 오목에 막 그려가지고 공책 그려고 오목 두고 막 맞아. 그러다 보니까 창조력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심심할 새가 없잖아. 그래서 참 그런 게 참 안타까움을 딱 정확히 짚은 것 같아. 깊은 심심함이 필요하다. 그럴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유 여기 4색점3이라는 좀 이게 있어. 여기 34쪽에 보면은 사색적 삶이라는 게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솔직히 다 예상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말로 풀어서 표현은 못했지만 이 한병철 씨가 확실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 근대 데카르트주의는 이러한 경이감을 회의로 대체한다. 좀 이해됐어 이런 건? 아니 데카르트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카르트주의가 뭔지를 데카르트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는 아니 팡세가 얘기한 거고 인식론? 아니야 인식론이 데카르트 아니 그걸 떠났을 때거나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거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 데카르트 하면은 회의주의가 떠올라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회의한 거야.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본 거야. 어떤 걸 부정적으로 했냐면 네가 말한 게 맞나 보다. 인식론이 맞나 보다. 이게 실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대. 그러니까 뭔가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회의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회의한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생각을 했을 때 회의할 만한 어떤 게 아니야.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 다 회의적으로 바라본 거야. 내 부모는 실제로 존재하는 내 부모인가? 나의 친부모가 만든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더래. 그래서 아니야. 뭐 물건들 다 고민하고 신도 고민을 해봤는데 허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자기 자신도 고민을 해봤어. 근데 아니야.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회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발견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걸 회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엔 생각을 하잖아.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잖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의 모든 삶은 다 회의적으로 바뀐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좀 더 이제 첨언하자면은 이제 데카르트가 17세기 사람이거든. 17세기 사람인데 이제 전에는 모든 걸 존재론으로 모든 철학을 얘기했었던 거지. 존재론으로. 신도 존재, 우리 인간도 존재론으로 모든 걸 설명했던 철학이 데카르트로부터 인식론으로 바뀐 거지. 나는 나무가 말했던 대로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야. 네가 너라는 걸 어떻게 알아? 너가 지금 허상일 수도 있잖아. 그 영화 못 봤어? 그 영화? 매트릭스는 회의주의라기보다는 약간 인셉션도 그렇지. 인셉션도 그렇고 토탈리콜 이 완전 회의주의지. 마지막에 화성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회의주의야. 그러니까 어떤 게 실제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어떤 게 아놀드 슈왈제네거였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어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력을 마지막에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전에는 이제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너도 이 자리에 존재하고 다 존재론적으로 다 모든 걸 이해했었는데 인식론으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 의심하는데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정확한 건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래. 나는 회의한다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으로 바뀐 거야. 전에는 신 존재론에서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이제 인식론으로 바뀐 거야. 인간 중심된 거지.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이 이제 철학 사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의 이제 포스트 모던까지 온 건데, 어쨌든 데카르트까지는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온 것 같아 여기서. 이 사람 철학자니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정확히 다시 한번. 사색적 삶이라는 표제어로 거기부터. 기본적인 건 한번 얘기해 본 거야. 한번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겁나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 이 사람. 그치. 그러니까 대단한 철학자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됐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하진 않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런 어떤 그 학문의 질을 따지면은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대학문가는 아니었다고 봐요. 도울도 마찬가지라는데 따지고 그 사람 도울도 말 잘하고 뭐 이래서 그렇지. 도울 있고 도울 김영호 이 사람 머리 좋다고는 우린 얘기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 잘하고 호소력 있는 것뿐이지 논문이나 뭐 이런 어떤 눈에 띌 만한 작품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도울 뭐 말이 잘하는 것뿐이지 뭐. 터전 이게 얘기하면 과잉된 상태의 문제. 근데 이게 참 웃겨 참 재밌지 않아요, 형님? 그 철학적인 시대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동양에도 비슷한 그런 사조가 존재했었고 데카르트가 17세기니까 17세기엔 또 그 시대에 비슷한 그런 사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됐었고 시대 정신이 있긴 있나 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대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대사상가들이 그 시대에. 그런 게 참 신기해. 종교가 생겨나게 된 그 기원들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종교가 종교로서 존재하게 되는 기원들. 그러니까 역사를 그래서 알긴 알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형님 나중에는 역사서도 좀 넣죠. 이런 말이 참 어려워. 이게 약간 문학적인 표현들이 곁들여져서. 이 부분이요? 사색적이다. 사색적 삶이라는 표제어로 한번 읽어볼게. 그러한 삶의 본래 고향이었던 과거의 세계를 다시 불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색적 삶은 아름다운 것과 완전한 것이 변하지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는 존재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 약간 신학자잖아, 그지? 그러한 삶의 기본 정조는 사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조작 가능성이나 과정성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감이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데카르트주의는 이러한 경이감을 회의로 대체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이감을 데카르트는 회의로 표현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냥 회의 자체로. 우리는 어떤 사색적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경험과 결부되어 있는데 조작 가능성도 없고 그냥 신학자라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사물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조작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이감으로부터 사색이 시작되는데 근대 데카르트주의는 자유롭게 회의하는 그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회의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로 들면은 천국에 어떤 경이로운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그게 과연 있나
그러니까 있나 하면은 이미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의로 대체한다 이거지. 음. 그러나 또 좀 약간 좀 전환이다, 그지? 그러나 사색의 능력이 반드시 영원한 존재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야말로 오직 깊은 사색적 주의 앞에서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이감에 가까운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떠다니는 것도 자신의 사색적 주의 앞에서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색 좀 해라. 약간 데카르트로부터 이런 경이감에 찬 사색에서 회의로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사색의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냥 생각하는 어떤 이성주의로만 약간 변했지만 좀 더 좀 급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성주의로만 변했지만 어쨌든 사색하는 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지? 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모르니까 뒤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데카르트 얘기가 것 같아. 약간 만약에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이롭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파고드는 그 사색적 능력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이런 근데 식으로 생각하는 신이 아니더라도 신이 결부돼 있지 않더라도 그치.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사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거 석양 예를 들면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매일 석양을 그러니까 낙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낙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야. 떨어질 낙조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양을 표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오늘의 낙조는 내일 볼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존재하잖아. 내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어제 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순간적인 것들을 사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깊은 그지? 사색적 주의의 거장이었던 폴 세자는 언젠가 사물의 향기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사색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가 나온 거고 이런 철학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그만큼 사색하는 게 중요하다. 참 근데 이 사색을 얘기를 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음악가가 나는 음악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가가 나는 이 색깔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한 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예전에 공부를 스콜라라고 불렀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현대 사회처럼 일하는데 바빠서,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표현은 생존하기에 바빠서 먹고 급급한 사는데 사회에서 너무 급급한 거야. 먹고 사는 일이 전부야. 음. 불쌍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난 이런 얘기를 우리 형한테도 듣고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듣는 그런 얘기를. 나는 참 이 시대가 참 많이 그래도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항상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는 살아 어떻게든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아껴 쓰고 욕심을 좀 덜 내면은 충분히 여유롭진 않아도 그냥 모자르진 않게 사는데 그럼 남은 시간을 이제 사색을 하면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그거 아니잖아, 이 사회가. 그렇게 또 가지면 또 뭐 할 것이고 소고기 조금 더 먹겠지. 그치? 그렇다. 참 저는 되게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정몽주도 하루 3끼밖에 못 먹고 이건희도 하루 3끼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 물론 이제 돈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수억 있는 사람, 수천억이 있는 사람도 하루 잠자는 거 똑같이 자야 되고 하루가 24시간인 거 똑같은 거고 똑같이 밥 먹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과연 사색적인 삶인가라고 의심이 되는 거지. 스스로 이제 좀 자기를 쳐가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장들 중에는 그런 거의 중요성을 알고 사색하는 삶에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아세요? 상실의 숲 일본 사람. 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얘기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좋대.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는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래서 시간이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게 지금 이 주제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 계속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문명은 35쪽에 보면은 마지막 세 줄 우리 문명이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없는 거야. 이제. 맞아. 쓸데없이 여기저기 분주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거야. 사역자들도 그래. 쓸데없이 여기저기 옛날 때는 안 그랬거든. 저기 산골에 묻혀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부른 사람이면 갖다 쓰임 받았는데 요즘 시대는 안 그래. 대적인 분위기가 능력 많고 여기저기서 막 인기가 부르면 좀 웃긴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걸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참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가 없었다는 거야. 참 시대가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병신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생각을 또 갖고 있던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성격 교정 가운데 하나이다. 관조적인 면이라는 게 관조적인 면이 사전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 여기 맥락을 튕겨보면 사색하는 그치. 삶을 얘기하는 거. 관조적인 거 좀 바라보고 관조하고 관조 볼조자. 불관자에다가 조도 또 하지 마. 뭐라 그래. 헐. 성화야 형들 있는데 왜 욕을 하는 아니 조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게 발음하셨는데 이게 관조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그치. 관찰하거나 비추어보.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 그런 거 느끼냐 너도? 어떤 거요? 관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많이 느껴? 살아가면서? 그쵸. 사색하고 이게 관조라는 게 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느껴?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주제. 그치. 그런 의미긴 하지. 예. 그런 우리를 맥락에서, 돌아볼 시간이 너무 없지 사실. 예, 자신부터도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조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 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단어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깊은 심심함을 좀 이제 넘어가 보자고. 활동적 삶 조금씩 나가야겠다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웠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 예시가 나오잖아요. 다른 학자들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 아렌트, 호모사케. 여기서 나온 게 호모사피엔스. 여기도 똑같은 말이야. 결론은 사색적 능력이 상실을 해서 결국은 히스테리와 신경증 나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사색적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적 삶 첫 부분에 한나 아렌트를 얘기한 이유가 이제 여기 넷째 줄까지 보면은 몇 쪽이지? 37페이지야.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제 활동적인 삶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우리가 이 책은 못 읽어봤지만 활동적인 삶이 다양하고 새롭고 다채롭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활동적인 삶은 전통적으로 단순히 조급함으로 부당하게 폄하되었다. 이거 한나 아렌트의 얘기야.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살았던 것을 옛날에는 이제 부당한 거라고 이제 폄하를 했다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너무 부산하게 돌아다니면 부산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녀의 활동적 삶을 행동의 우위와 연관시키면서 새롭게 정의하고 그러면서 스승인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영웅적 행동주의를 열렬히 옹호한다. 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한나 이 아렌트 아렌트를 약간은 이제 잘못됐다 생각이. 비판하는 것 같아요.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결론을 잘못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정리 좀 해봐. 이 부분 좀.
저도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 여기 부분이었어요. 그쪽 37페이지부터 이어지는데 이제 물론 초기 하이데거는 결연한 행동의 방향을 죽음에 맞추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가능성은 행위를 제약하고 자유를 유한한 것으로 만든다. 반면 한나 아렌트에게 행동의 가능성은 탄생을 지향한다. 이는 행동의 영웅성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기적은 인간의 탄생 자체,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탄생임을 바탕으로 행동하여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에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견해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본 건지 거기서 부정적으로 본 건지. 탄생이 재창조라는 의미랑 같은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해? 행동의 가능성은 탄생을 지향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근데 나무기 형 말은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고 우리가 생각한 거는 여기 이 책 내용에서는 탄생한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기 형이 궁금한 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이 책의 저자는 탄생한 거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말했거든요. 여기서. 탄생 죽음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근데 행동이 지금 내가 이제 네. 여기서 죽음에 초점 맞췄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지금 이 챕터인지 어느 챕터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랑 결부시켜서 뭔가 표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나 해서. 죽음. 하이데거가 여기서 좀 실존주의 무슨 철학자였잖아, 그렇지? 네. 실존주의 철학자, 행동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결연한 행동의 방향을 죽음에 맞춘 거지. 자살행위다 뭐 그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규율에 맞춘 거야.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규율하에 피안에서처럼 규율에 맞춰. 죽음의 가능성 그래서 어쨌든 행위를 제약하고 신이라는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제약하고 자유를 유한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반면에 한나 이 아렌트에게 행동의 가능성은 또 다른 탄생을 자꾸 지향시키는 거라 끝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지?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더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아렌트를 한나 아렌트의 뭐지? 활동적 삶이란 책에서 사색적 삶을 우위에 놓는 전통적 입장에 맞서 활동의 그 삶의 가치를 복구하고 그 내적 다양성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결국에는 이제 활동적인 삶을 이 사람은 위에 놓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한나 아렌트는. 그런가 봐. 이 아렌트를. 한나씨. 그래서 행동은 거의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됐다. 살아있는 이상은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행동이라는 걸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래도 실존주의 철학자이긴 했지만 죽음이라는 규율 안에서 자기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한나 아렌트는 포스트 모던 작가인가 보지. 그러니까 탄생 자체를 복음처럼 생각해서 그치.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행동해야 된다. 표현이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이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계에 희망을 걸어도 좋다는 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속에 다음 같은 말만 감명하는 사람 흉명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하나 아이가 태어났다. 아 그래 맞아. 약간은 조금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탄생과 행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탄생이 행동보다 더 앞서는 거지. 네. 아니지. 그러니까 탄생이 더 앞서야 되는 건데 행동이 탄생을 더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더 표현을 하면은 행동함으로써 살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사색적 삶을 뭉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지. 처음에 얘기한 게 딱 나오잖아.
사색적 삶을 위에 놓는 전통적 입장에 맞서 활동적 삶의 가치를 복구하고 그 다양성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참 나왔던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활동적인 삶을 썼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떤 사색적인 삶을 굉장히 가치 두고 활동적인 삶을 이렇게 낮게 봤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이해가 되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이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얘기야. 네. 쭉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아렌트가요? 아니 이 저자가 한병철 이 사람이 썼던 자기 그 주장이 있잖아. 사색적인 삶. 근데 사색적인 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행동이 과잉된 시대에 필요한 요소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이제 제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고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잖아. 역설이긴 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주님의 어떤 탄생의 그 신이라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는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제약된 것 같지만 더 자유로운 거야 그 안에서. 맞아. 약간 역설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우린 모두 자유를 얻었지만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문맥상 의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그 제약에 묶일 수 있는 자유가 사랑으로 이 역설이잖아.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다시 묶일 수 있는 자유가 또 있다는 거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했어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물 안에 있을 때에만 심정한 자유로운 거지 물 밖으로 나가면 더 자유로운 세상에 나간 것처럼 느끼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탄생을 얘기하는 것도 탄생과 행동을 이렇게 두 극단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이. 쭉쭉 한번 넘어가 보자. 또 뭐 키워드 짚고 넘어갈 거 없나? 형님 저희가 몇 시까지 하죠? 우리 9시 정도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또 뭐 그냥 중요한 것만 이제 넣고 가보자고. 다 하려면 힘들 것 같아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페이지가 52페이지인데 52페이지. 다 비슷한 얘기는 하고 있어, 그지? 네. 그러니까 처음 이거 51페이지부터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의 긍정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나 아렌트 지워버리고 여기부터 생각을 하면 증가하면서 불안이나 슬픔처럼 부정성의 바탕을 둔 감정도 이제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항체와 자연적 면역성으로 이루어진 그물이라면 부정성의 부재는 그러니까 부정성이 없다는 것은 사유를 계산으로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사유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사유와 계산의 차이점은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유를 하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단순히 이제 계산으로 변할 것인데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고 엄청난 데이터를 토해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이제 부정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질성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긍정기계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는 계산이 빠르다. 그러니까 천재백치. 여기는 이디어트 서번트가 천재이면서 그런 자폐아들 있잖아요. 천재 자폐아들 얘기하는데 천재백치가 보통은 계산기밖에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 계산이 빠른 이유가 부정성의 부재와 자폐적 자기 관련성 덕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부정성의 부재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성의 부재는 이제 만약 그냥 면역성을 주체가 안 되는 네. 어떤 처음 얘기하면 면역이 없다는 얘기잖아. 면역이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폐적인 거는 자기 폐쇄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이 자기가 그냥 폐쇄가 돼 있는 게 자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정성의 부재는 다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계속 안 됐었거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부정성의 부재와 자폐적 자기 관련성 덕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폐라는 게
자기를 폐쇄한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폐라는 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은 거기에 미쳐져 그것만 하잖아요. 죽어라.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목적이 어떤 나는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나 이것만 할 거야. 거기에 완전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천재백치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기계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컴퓨터 같은 사람.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서 그럼 이 자폐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만 사용하는 의미들이 있잖아. 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쓰려면은 이 책 앞부분이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되면서 조금씩 힌트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없이 번역한 거니까 이거는 약간 그래서 그런가? 근데 여기서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자폐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버렸잖아요. 번역한 거니까 독일어를 약간 좀 의미가 약간 멜랑콜리해질 수도 있지.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세계가 전반적으로 긍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개인도 사회도 자폐적 성과 기계로 변신한다라는 말 자체가 세계가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리바이벌이잖아. 그러니까 다 사람이 경계가 없이 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 속에서 개인도 사회도 자폐적인 성과 기계로 변해간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폐는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이. 자기가 폐쇄된 상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부정성의 부재는 이런 폐쇄된 게 없이 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 사람이 계속 썼었는데 말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과주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성과주의 자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 자체를 상실한 상태잖아요. 조금 너무 좁은 의미가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적이라고 표현한 거지. 약간 이것도 애매하다. 되게 표현하기가.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현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까 성화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좀 맞는 것 같아. 그 얘기. 자폐는 다른 가능성을 다 이렇게 딱 다 제껴두고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만 멍청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폐가 천재잖아. 천재잖아. 막 그 뭐지 조승우가 연기하는 거 뭐냐. 마라톤. 마라톤에서 보면 그 천재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거밖에. 어쨌든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자폐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보면은 해겔에 따른 부정성이야말로 인간 주체를 생동한 형태로 지탱해 주는 것이다. 컴퓨터 같은 인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가. 사회의 긍정성이 자폐적인 성과 기계로 그런 멍청한 성과 기계로 컴퓨터보다 우리가 컴퓨터처럼 그러면은 그런 긍정적인 사회가 인간을 오히려 자폐적인 성과 기계로 만들어 간다. 그치. 인간의 기계적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헤겔이 이제 헤겔을 말하면서 헤겔에 따르면 부정성이야말로 인간주의를 생동하는 헤겔이 그거잖아. 변증, 참 뭐지? 정반합. 그러면서 세계가 발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자폐적 성과기계 하나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계가 전반적인 긍정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이랑 사회는 점점 자폐적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가? 성과로 변해가는 게 어떤 긍정성이 증가하면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 성과 자체가 목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어렵다. 그걸로 기계적으로 돼 간다. 사람이 기계화돼 간다. 기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성과 내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성과를 내려고 막 하고 있잖아. 네. 처음부터 성과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교회도 어떤 열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말로 성과를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되어 간다. 주님이 생각하는 열매랑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랑은 많이 틀리잖아. 솔직히 성경적인 열매랑. 그런데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 열매라는 어떤 그 말로 이렇게 치장을 해서 자꾸만 열매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성과 기계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형님이 얘기했던 것보다 성화가 얘기한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음, 인간이 백치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또는 이 페이지가 중간쯤에 또는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과도한 노력이 가속화 과정에 방해가 되는 부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려고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성과 목표가 그러니까 성과이기 지금 막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거야 그물처럼 그게 근데 성과를 기계를 성과처럼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과 기계가 돼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얘기한 그 긍정성 과잉 시대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긍정성이 과잉된 이유는 성과 사회이기 때문이다가 전 이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앞뒤가 다르면 근데 처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아니야. 처음 봐봐. 한 51쪽 보면 사회 긍정성이 증가하면서 불안이나 슬픔, 부정성의 바탕을 감정, 즉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면서 사회 자체가 항체와 자연적 명령성이 그려진 그물이라면 부정성의 부재는 사유를 계산으로 변질시키면서 자폐적 계산화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남우경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때 그게 약간 이게 지금 돌고 있어. 또는이 있었잖아요. 아까 52페이지 또는 그거는 and랑 같은 말이잖아요. 또는이 어디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또는이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또는은 그치, 같은 거잖아요. 또는이란 말로 이게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사회가 긍정화되었기 때문에 성과에 집착하는 기계가 걸 수도 돼가고 있고, 있고 그러니까 사유하는 게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바뀌어 악순환이 버렸으니까. 계속 돼버리는 거야 이게 돌고 돌면서. 그럼 이건 좀 적어놔.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또. 마지막 주제 하나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예. 트리비 경. 바틀비에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정리하면서.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제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 피로 사회. 바테비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나도. 너무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맞아. 바틀비가 좀.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락말락할 것 같은데 다 모르는 얘기라서. 근데 바틀비의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이 바틀비의 경우는 그런 그 규율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던 것뿐이지 이거를 다른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런 약간 면이 있었어. 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나는 바틀비는 59쪽에 얘기하잖아. 바틀비는 자기 자신을 지시하지도 그렇다고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지도 않는 그냥 좀 무감각한 백지와 같은 상태. 그 이래서 소설도 같이 읽어야 돼. 그 고전 소설도. 이게 소설이에요? 허먼 멜빌이 그거 쓴 사람이잖아. 모비 딕 쓴 사람. 이거 번역됐나요? 이거 있지. 안 읽을 거면서 왜 물어봐? 아니 외국 책이면 독일 책 막 이런 거면 난가. 그러니까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바틀비를 이제 해석했는데 그런 해석이 약간 틀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동감 없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은 59쪽에서부터 이제 맨 밑에 줄부터 보면 그는 우체국에 가는 것도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바틀비아 하고 나는 말했다. 생각보다 자리 없네요. 우체국 좀 대신하려니 그냥 가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이러면서 멍한 백지가 아니라
근데 그건 이 사람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틀비란 사람이. 근데 이거를 현대 사회에서 이 사람이 제시한 사회에는 맞지 않은 인물이지.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다 긍정적인 사회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티비라는 소설의 배경에 맞지 않는 주인공이라. 아니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는 소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소설의 배경은 규율. 규율 사회를 배경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바틀비는 다 싫다고 거부를 하잖아.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싫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잖아. 이 사회는. 왜냐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바틀비가 표현하고자 했던 사회는 이 사람이 한병철이 주장했던 성과 사회가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규율 사회를 표현했던 사회일 뿐이지 이거를 현대의 성과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적합하지 네, 않다. 맞아요. 적합하지 않다.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 우리가 한 2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2번, 3번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해가 될 거라. 네. 읽어보면 다시 이제. 이런 게 중요해. 이해가 안 돼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네. 떠오르잖아. 내가 잊고 있던 것도 좀 떠오르고. 네, 진짜 또 다르게 또 이해될 것 같아. 또 이렇게 피로 사회에서 이제 한번 마지막 얘기를 나눠보자고. 마무리. 피로 사회. 참 이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첫 번째 도핑. 65페이지 도핑 사회가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신경 향상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미 것처럼 그렇게 됐지 뭐.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요. 동생이 이제 그 광고, 그러니까 학교 과제 중에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만드는 게. 근데 에너지 드링크가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 우리가 아는 게 뭐 레드불이랑 또 뭐 한 두세 개 정도 있잖아. 바카스도 드링크잖아. 그거 말고 그 레드라고 알아? 그냥 레드. 홍삼 홍삼원에서 만드는 거야. 홍삼 추출액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대. 지금 에너지 시장이 되게 각광받고 있다는 거야. 그 드링크 시장이.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야. 계속 깨어서 일하게 만들려고. 결국은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끝을 보겠지. 어떤 식으로 끝을 보겠지. 그러니까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끝이 없는 끝을 보는. 이거를 조금 더 그 에너지 드링크를 조금 더 이제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낮과 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좀 굉장히 와닿았어. 69쪽의 세 번째 줄쯤부터 필요의 영감은 무의에 관한 것이다. 무의도식이라는 말 알지?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필요의 영감은 무의에 관한 것이다. 승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에 바쳐진 판다로스의 손가. 성령을 맞는 오순절의 사람들을 나는 언제나 필요한 모습이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 나도. 저도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심적으로 정말 갈망하는 어떤 상태에서 성령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필요의 영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필요해 보지 얘기해보자. 이건 않아서.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형님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정신으로나 몸으로나 그냥 완전 넉다운 된다고 하잖아. 그렇지. 나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상태를 다 이렇게 좀 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좀 알아서 쉬고 정말 지칠 것 같으면은 나는 좀 이렇게 내가 처져서 그냥 쓰러져 자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 본 적은 있는데 몸과 육체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로해졌던 적은 군대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는 약간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심적인, 정신적인 것도 좀 그렇고 심적인 것에 관한 것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책 챕터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공감을 했어요. 많이 근본적인 공감하지. 피로가 공감을 했는데 근본적인 피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던 것 같았어요. 예를 많이 들지는 않았어.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물망에 오르긴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 그치. 있잖아. 전체적인 맥락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정신적인 피로도 이 사람이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랬고 긍정적인 피로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되게 추상적으로만 설명을 해놨고 이 긍정적인 피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부정적인 피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덜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그런 성과주의 사회에서 해결책으로 피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좀 정확한 예를 들어. 예가 네. 없었으면 우리가 따라하기가 애매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난 그게 아쉬웠던 거야.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거 보면서. 형님은 좀 구분이 됐어요, 이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나는 좀 이해는 됐어. 이해는 됐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고 이제 나는 뭔가 좀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쉼을 맛보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뭔가를 또 해야 된다. 나는 계속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럴 때는 절대 쉼을 얻지 못하더라고. 그 안에서 필요의 영감이라는 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형님 말을 좀 압축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상태다를 인정하는 상태가 피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마음가짐.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약간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맥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자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다가 없는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한 근본적인 피로는 그러니까 68쪽에 보면은 한 7줄 정도 보면 한 특혜의 피로는 이 사람은 깐 거 아니야 지금. 한 특혜의 피로는 세계를 신뢰하는 피로. 그것은 자아를 개방하여 세계가 그 속에 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피로가 아니라는 거지. 좋은 긍정적인 피로가 아니라는 거지. 자아의 피로, 고독한 피로, 세계가 없는 세계를 없애는 피로라면 자아의 피로와 한특혜의 피로가 지금 대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한 특혜가 자아의 피로지. 그래서 68쪽 그 두 번째 단락 보면은 한 특혜는 이런 근본적인 피로 위에다가 활동성을 절대화하는 경향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든 생존과 공존의 형식을 모아진다.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한특혜의 피로를 예로 든 것 같은데요. 66페이지에서 아니다. 형님 얘기인 게 맞아요. 제가 잘못 봤어요. 성과사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다. 그것은 한특혜가 피로에 대한 실론에서 분열적인 피로라고 부른 바 있는 바로 그 피로다. 네, 맞아요. 그 성과사회의 피로가 한특혜가 말한 그 피로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봐봐. 근본적 피로에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탈진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조시키잖아. 근본적 피로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탈진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본적 피로는 오히려 특별한 능력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영감을 준다. 어렵다 이거. 근본적 피로. 그러니까 탈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나는 정말로 이제 피곤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도 이제 하다가 정말로 이제 탈진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신학자니까 신학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을 나 자아 중심으로 세계를 신뢰하는 그런 피로였다가, 세계 속에서 느끼는 피로였다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로 이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 탈진 상태가 되는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셨다. 그때 영감을 준다. 그런 걸 나는 많이 느꼈거든. 그러니까 형님은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지쳤어. 내가 지쳐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 이제 목요일 다닐 때 한 2-3일 집이 너무 어려웠어. 막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집이 너무 어렵고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탈진이 된 거야. 가갖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느낌인데 교회를 갔는데 탈진한 상태 속에서 그냥 들려오는 음악 자체가 영감을 주는 거야. 찬양 자체가.